묻지마 칼부림. 가해자는 왜? 연달아서 발생하면서 정말 사회적 패닉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근데 이런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 났거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불행이 모든 사람의 탓인 거예요. 이걸 마귀에 씌워가지고 막 죽이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정말 괴물이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는 언론 탓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묻지마 범죄가 이제 우리 사회에 점점 빈번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하나만한 얘기 말고 진짜로 정말로 중요한 행동 요령. 가능한 빨리 도망갔으면 게 가장 좋습니다. 잘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다 넘어지거나 그러면 더 크게 다치거나 잡힐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입에도 올리기 싫은 단어가 요즘 무차별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묻지마 칼부림 난동 사건, 상상만 해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데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소재로 쓰일 법한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이 가해자들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예방 대책은 있을까요? 또 하나, 현장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오늘 이런 얘기 집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함께 오늘 나눠주실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서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 두 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식 교수님은 뭐 우리 한판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익숙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김태경 교수님께서는 뭐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유명한 분이셔가지고요. 저 한판 오늘 참여한 소감 간단하게 좀 여쭤볼까요? 따뜻하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이게 또 나름 리얼 토크인데 그렇죠. 이게 또 범죄 심리 상담 뭐 이런 쪽으로 워낙 전문가셔서 이런 리얼 토크 정도는 따뜻하다 또 이렇게 평가를.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아니니까. 사실 오늘 다룰 얘기가 너무 묵직하고 무거운 얘기여가지고요. 이런 얘기도 오늘 자세하게 좀 여쭤볼 테니까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얼 토크 한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묻지마 칼부림. 가해자는 왜? 입니다. 우선은 간단하게요. 교수님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네. 상황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상황 정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묻지마 문제는 그동안에도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다만 자주 발생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큰 관심 갖다가 금방 잊혀졌어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정말 연달아서 발생하면서 정말 사회적 패닉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이제 시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급기야는 뭐 호신용품에 대한 매출이 막 급증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 보험회사에서는요, 그 묻지마 범죄 대비한 보험 상품까지 출시될 정도로 정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경찰에서 이제 대응 과정에서 막 장갑차를 동원하고 예. 그리고 특공대들이 배치가 되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런 사회적인 불안을 가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세 번의 연달아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예. 7월 21일 날 아시다시피 신림역에서 30대 조선이라는 사람이 무차별 칼부림 난동을 벌여서 예. 20대 남성 한 명이 사망을 하고 뭐 또 서너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8월 3일 한 일주일 남짓 지난 시간에 한 저녁 6시경에 예. 분당 서영구 AK플라자 앞에서 20대 최원종이라는 범인이 예. 차량으로 돌진을 해서 살상을 하고 또 내려가지고 백화점 안에서 칼부림 난동을 벌여서 예. 정말 예. 한 분이 사망을 하시고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죠. 그 우리 바로 다음 인근 날. 지역 예. 대전에서 대덕관 고등학교에서 이제 괴한이 침입해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야, 이게요. 저는 이거 상상이 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도 찔리면 아프잖아. 찔리는 게 뭐야? 조금 베기만 해도 아픈데 이런 가해자들의 심리 도대체 어디에서 발현이 된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보통의 사람들이 극간의 분노
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살인을 하거나 이런 나름의 상상, 공상은 하죠. 네. 사람들이 하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 금방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찔리면 아플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네, 브레이크가 걸려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근데 이런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 났거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죠.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뇌 안에 거울 뉴런이라고 상대방의 고통을 이제 예감할 수 있는 회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때리면 저 사람이 아플 거라는 거 어느 정도는 아플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상상이 되죠. 그렇죠. 통찰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똑같이 고통을 느꼈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뇌의 회로가 작동이 돼요. 아. 그러니까 때리려고 막상 하더라도 막판에 보통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참거나 그렇죠. 손을 내리거나. 네네. 때리면 그 사람도 아플 거라는 생각도 되지만 나 역시 아픈 감정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이 능력이 조금 적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들 혹은 이제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런 능력이 발현되지 않는 사람들 결정적으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예. 사람이 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공감이 돼야 돼요. 아하. 타인에게 내가 관심이 생겨야 하고 그 사람하고 교감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대감이 형성이 되면 이런 행동을 상대방에게 하기가 어려워요. 아하. 근데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예. 사회적인 관계에서 철수되거나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보면 자꾸 밥 한 번 먹자고 하시잖아요. 그러죠.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눈을 보고 마주치고 말을 하다 보면 교감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평소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것들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얘기하다 보면 조금 거절 못 유해지죠. 맞아요. 예. 융통성을 발휘하게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하게 되고 조금 더 많은 동감,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실제 관계에서 철수된 사람들은 이런 교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글을 보고 일방적인 소통만 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 실제 세상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공감도 안 이 되고.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그렇다면 어떤 원한이나 어떤 특정 관계에 있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본인에게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울분을 누군가에게 이제 자기의 불행을 누군가에게 귀인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벌이고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자기의 이런 어떤 불행이 모든 사람의 탓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네네. 때 특정하게 누군가에게 귀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대상을 특정할 만큼의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가서 누구든 눈에 띄는 사람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 이런 묻지마 범죄를요 일본에서 이제 도리마 범죄라고 그래요. 네. 뭐 그 이제 도리마라는 게 이제 그 길거리 마귀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 길거리 마귀에 씌워가지고 막 죽이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가지고 살상을 하는 경우인데 비정상적인 거죠. 뭐 정신질환이든 뭐든 간에. 근데 보통 범죄자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든 안 붙잡히고 그리고 피신 가고 도망가고. 그리고 보통은 범행의 목적이 특정돼 있죠. 그런데 이런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저는 이제 정신 질환자에 대한 뭐 어떤 선입견을 갖는 건 아닌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번 3번의 연달아 발생한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런 뭐 조현병, 편집증 뭐 그리고 또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단절과 고립 속에서 이런 게 더 지속됐고 치료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뭐 대전에서 교사를 피습한 그 범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결국은 뭐 정신질환이라는 게 이런 묻지마 범죄의 주요 발생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이런 괴물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를 해서 이 사건에 접하면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은 진행을 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가 하던 것처럼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명명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범죄가 이상 동기거든요. 정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범죄와 이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긴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건 그럴만해라고 말할 수 없는 걸 이상 동기 범죄로 이제 구분을 하고 예. 우리가 소위 그걸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하.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왜 우리는 이런 일을 이해하고 싶어 하느냐인 거예요. 아하. 근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되게 제한적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어떨 때는 이해했다고 생각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심지어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사실은 이해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게 정상이기도 해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이해가 됐다가도 또 저렇게 이해가 됐다가도 막 그렇게 되는데 그렇긴 하네요.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조금은 버리는 게 대책을 강구하는 어떨 땐 도움이 될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게요. 네. 이번에 이런 뭐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던 뭐 우리 새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딱 보면 묻지마 범죄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 같잖아요.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 사건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계획적이다? 계획적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정신질환 또는 뭐 피해망상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수식어를 붙이고는 있는데 예.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하진 않는다. 사전에 예고도 하고 흉기 준비도 하고 저는 예를 들면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 그 가해자 같은 경우는 서현역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연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 선정도 6시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 가장 사람들이 출퇴근 많을 시간에 때.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고요. 아하. 그리고 본인이 차량으로 돌진을 하고 그리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까지 다 시뮬레이션을 스스로 해봤을 거고.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예. 뭐 그 정신질환이든 뭐든 그 원인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정말 괴물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그 상황도 끔찍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두려운 얘기지만요. 최근에 보면은 죽여버릴 거야라는 글을 여기저기 막 올려 써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고 힘들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청주에서도 10대가 이거를 어디서 따라서 한 건지 하여튼 잡혔던 일도 있었었는데요. 이들의 심리는 또 뭘까요? 이들은 왜 이런 글을 아무 곳에나 막 올려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걸까요? 일단 다른 선진국에서도요 이런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나면 이런 모방의 예고글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대다수는 10대, 20대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패턴이었고 실제 이 사람들이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예고글을 올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과시욕 뭐 이런 또 그리고 정말 철없이 호기심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따라 해보고 싶은. 네, 근데 이제 그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글 하나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거죠. 아하. 어떻습니까? 뭐 300~400건이 올라와서 그중에 뭐 100여 건을 경찰에서 붙잡고 실제로 청주에서도 10대가 붙잡히는 이런 일들도 있었었는데 소위 말하는 관심받고 싶어하는 뭐 그런 심리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굳이 이런 그렇게까지 걸로. 해서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게 말이 돼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아이들한테는 관심으로 지각이 되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얻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관심을 기울이고 더더군다나 많은 댓글이 달리고 예. 자기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험이잖아요. 아하. 그게 이들에게는 보상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한 영향력 자체가 보상이다. 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유사한 묻지마 범죄가 이제 우리 사회에 점점 빈번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뭐 이미 예전부터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예. 지금 그 MZ 세대 소위 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아주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에서 그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영상에 익숙해요. 그리고 특히 뭐 이번에 어제 신림역 사건에서 예. 그 조선이라는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게임 중독이라는 뭐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그런 실제로 범행 장면도 게임에서 네, 게임 나온 하시듯이 것처럼 이렇게 뭐 그래서 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슈팅 게임이라고 해서 예. 뭐 찾아다니면서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예. 그런 게임처럼 이제 총이 아니라 칼로 무차별로 사람 찾아다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 조선이라는 가해자는 예. 뭐 여자나 노약자가 아니라 그 젊은 남자들만 대상으로 했다라는 그랬다고 거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예. 본인이 계획적인 목표를 딱 정하고서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측면이 있습니다. 게임과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게임을 많이 해서 중독이 돼서 게임 세상과 바깥 세상을 구분 못한다. 이건 인과관계가 아직은 입증이 안 된 그건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그러긴 하지만 게임을 안 한 사람도 범죄를 하니까요. 정신질환을 안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뭐 9배, 10배 더 많이 9배가 뭐예요? 전체 예. 강력 범죄의 1%, 2%밖에 안 되거든요.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게임으로 너무 연결시키면 아이들한테 무조건 게임을 못 하게 하는데 그럴 수 문제 요즘 게임 안 하면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맞아요. 제일 그렇죠. 중요한 건 게임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게임 바깥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를 같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게임 속 세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현실에서 그러니까 우리 눈 마주치면 친해지거든요. 예. 3초 이상 마주치면 친해져요. 네. 근데 얘네들은 사이버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게임 시간을 많이 하는 거에 주목하지 마시고 말고. 오프라인 시간을 늘리는 거에 조금 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게임도 하되 그만큼 맞습니다.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맞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햄버거 사 먹고 같이 어울리고 다녀봐라. 그래도 되고 부모님하고라도 최소한 눈 마주쳐가면서 소통하면 그것 먼저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실에서의 인간적인 대면 네.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다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니다. 예. 정상인들이 훨씬 많이 저지른다.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네네. 문제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대부분은 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치료를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당연히 그래요.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뭐 일본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한 10년, 20년 먼저 이런 문제들을 겪었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뭐 청소년들의 오프라인 활동들을 강화하는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얼마 전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의 그 20, 30대 은둔형 외톨이들이 약 1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허. 예.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고립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신적으로, 성격적으로 뭔가 계속 문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언젠가 또 제2의 서현역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사실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뭐 요양보호사가 집에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고 뭐 같이 네, 그렇죠. 뭐 대화도 해주거든요. 예. 그런 2030에 대한 고립된 분들, 단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관심을 안 가져요. 뭐 재정적으로야 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 집 밖으로 안 나오거든요. 이제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만날까봐 겁납니다. 저는 최근에 그 다중이 모이는 어떤 로비에 가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누군가 혹시 그런 묻지마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 같은 이런 불안 심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럼요.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언론상에서 보면서 저게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는 조금 부정적 의견이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직면했었을 때의 행동 요령입니다. 호신 도구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하곤 하던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 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나만한 얘기 말고 진짜로 정말로 중요한 행동 요령 이거를 좀 여쭈고 싶은데 우선은 김태균 교수님 어떤 행동 요령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빨리 도망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면 빨리 도망가라. 교수님도 마찬가지세요? 동의하는데 잘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다 넘어지거나 그러면 더 크게 다치거나 잡힐 수가 있으니까요. 잘 도망가야 됩니다. 일단 도망가라. 근데 이게 한 가지 씁쓸한 게 뭐냐면 원래는 사실은 다중이 있는 공간이었고 네. 그 중에는 뭐 신체적으로 다 건강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계실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심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범인 하나를 제압하지 못했을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합심해서 어떤 뭐 이 의자든 뭐든 이 물건을 사용해서 맞아요.
그 사람을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네. 저도 했거든요, 사실은. 아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그렇게 행동하기를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정당방위 인정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대를 더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사건에서 정당방위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서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는 의인들 많아요. 있죠. 많이 있죠. 근데 뭐 보통 우리가 누군가 나서야 돼요. 위협심이 있고 정의감이 있고 그런 보통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적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뭐 그 연구 결과 보면 보통 7대 3이에요. 한 10명 중에 3명은 그런 사람이 있고 나머지 7분 정도는 남이 나서야지 나서지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니 교수님 우리 우리 카메라 감독님처럼 건장하시고 막 민첩하신 분들이야. 근데 저런 분들도 본인이 나설 그런 성향인 사람이 나서는 아니 거지. 근데 괜히 어설프게 나섰다가 내가 피해자가 또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겁이 나겠죠. 일반인들은. 예.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이번 사건에 이렇게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뭐 분명히 누군가 나섰을 거예요. 피해자도 구조해줬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뭐 위협심 있는 친구들 같았으면은 젊은 친구들이 뭐 뭔가 방어를 했을 텐데 사실 그럴 겨를이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묻지마 범죄의 특징인 거죠. 그러시군요. 하여튼 두 분 말씀을 쭉 길게 여쭤보고 들어봤는데 현장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도망가고 그것도 잘 도망가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꿈을 꿔보면 발이 잘 안 떨어지던데 이게 잘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현장에 직면했을 때 행동 요령보다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 같아서요.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칼부림 공포사회 예방은입니다. 가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모방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사회가 발달해가지고 저희가 빨리 뭔가 습득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어서 좋지만 이게 범죄까지도 빨리 습득이 되니까 이게 좀 걱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모방할 수 없도록 아니면 뭔가 좀 차단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예방법 같은 거는 좀 없을까요? 혹시 고민되거나 연구되었던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언론에서 적절히 보도하는 것. 적절히 보도해라. 너무 많은 리얼하게.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언론에서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아동이 대상인 범죄에서는 언론 보도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자료가 지금 넘쳐나게 제공이 되고 있고 그게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 이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심지어 이 사건에서는 언론 탓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계셨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영상 촬영을 하고 유포를 하셨잖아요. 너무 고스란히. 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본인은 이걸 찍어서 세상에 알려서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관심 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외상을 입히는 거예요.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가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도 아니고 이제 고스란히. 네, 누군가의 더군다나 심지어 너무 처참한 모습들이잖아요. 네. 당사자가 나중에 그 영상을 보면 당사자한테도 트라우마가 돼요. 그러시죠. 근데 그거를 무분별하게 촬영해서 유포하는 것 자체도 저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셨는지 저는 안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봐야지 나도 저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뭔가 대응할 대처하지. 수 있어라고 예.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렇진 않아요. 꼭 봐야 되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그걸 유포하고 클릭수를 유도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행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짜 뭐 그런 네. 영상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들을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수사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시민들의 촬영 행위가 우리 뭐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다만 이제 유포하는 게 문제지. 그걸 촬영하는 거 뭐 순수한 목적이라면 저는 뭐 그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유포를 통해서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게 그게 이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다시는 제2의 서현역, 뭐 신림동, 대전의 뭐 고등학교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해서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김영식 교수님께서 어느 뭐 언론상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좀 보니까 네. 군중에 경찰이 좀 보여도 좀 덜하다, 이런 범죄가 좀 덜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김태균 교수님 말씀 듣고 덧붙여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좀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자리에서 바로 누군가에게 검거가 돼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찰의 현장적 대처 요령 중에 한 가지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인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만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하, 예. 꼭 그걸로 해서 어떻습니까? 묻지마 범죄가 예방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 제복 입은 경찰관이 군중 속에 있다라는 그 자체는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외의 분들에게는 안심감을 줘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요인이 연구 결과로도 뭐 다 입증이 됐습니다. 예. 근데 범죄자들 입장에서도 반대겠죠.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 2008년도 일본의 아키하바라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예. 그때 사건과 서현영 사건은 외형적인 형태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그 당시에 현장에는 경찰이 있었어요. 일본에는? 일본에는. 근데 서현역에는 현장에 경찰이 없었어요. 아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경찰의 근무가 이제 112 대응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예. 순찰차 안에만 경찰이 있고 실제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현역 같은 곳에 밀집된 시간에 경찰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 경찰은 없어요. 전화해서 여보세요. 여기 네, 뭐 일이 요청을 해야지 벌어졌어요. 오게 그럼 이제 되는 거예요. 쫓아오는.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사람이 있는 곳에 경찰이 있는 그게 기본이라고 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찰의 근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특별 방범 활동이라고 특별자 붙으면요. 일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다가 말 거예요. 근데 지금 눈치 보고 있을 거야. 이거 언제 그만둬야 되나? 항상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밑에서 이제 불평불만 올라오면 이제 그만두겠죠. 근데 이런 접근 방식은 아주 그냥 정말 60, 70년대 정근대적인 방식이고요. 어떻게든지 바꿔야 한다. 네, 이제는 뭐 근무 체계를 바꿔서 시민들이 있는 곳에 경찰이 있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지금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정말 뭐 범죄 예방의 경찰 활동이 좀 존중받는, 그러니까 좀 높이 평가를 받는. 예. 뭐 지금은 뭐 수사나 뭐 정보나 이런 시민들과 별 관계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과 관계 없는 것들에는 관심을 갖는데 예. 범죄 예방에는 별 관심 안 갖거든요. 이제는 좀 그런 관심을 갖는 경찰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다 그 지점이에요. 연대. 근데 지역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이상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가 그걸 바로 발견해서 알려주고 조심하라고 뭔가 경고 메시지를 주고 누군가 이런 제스처를 취했을 때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그것을 막고 이러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하는 것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뭔가 이상 행동을 하면 흘려보거나 듣지 말고. 네. 근데 지금만 봐도 사실은 이런 일 터지고 나서 이렇게 경고글 나오니까 시민들이 바로바로 신고하시잖아요. 예. 평소에도 그래 주시면 좋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속이 조금 후련해지면서 이해가 좀 되는 부분들도 많고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주의를 좀 더 넓게 좀 봐야겠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볼까요? 먼저 네. 김영식 교수님. 우리 삶이 서바이벌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예.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바이벌 게임 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태희 교수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끝내기 한 판 어떤 말씀으로 정리하실까요? 같은 맥락에서 연대만이 살 길이다. 연대만이 살 길이다. 앞서 많이 강조해 주셨던 그런 말씀. 주의를 오늘서부터라도 더 열심히 좀 둘러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피해자가 앞으로 없어야 될 텐데요. 네. 시간 대신 오늘 같은 도움 말씀 또 해주실 수 있으시죠? 또 연락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다 함께 리얼 토크 한판!